한국 정부가 자국민 교육을 잘 시켜야 합니다. 캄보디아 총리의 이 한마디 3편 30명, 단 한 달 사이 캄보디아에서 실종된 한국인의 숫자입니다. 사과 1,100억 원, 한국이 캄보디아에 쏟아부은 원조금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 탓을 하고 있었죠. 캄보디아는 그렇게 건너면 안 될 강을 건넜습니다. 합동대응팀 파견 투자금, 전면 철수 액션만으로도 캄보디아가 흔들렸어요. 총 한 방 쏘지 않고 전쟁 한 번 하지 않고 한 나라를 무릎 꿇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 감동 이야기 서은비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왜 하필 한국인이었을까요? 왜 지금이었을까요? 결국 터질 게 터졌습니다. CIA 안보 분석관으로 22년 캄보디아 데이터를 보는 순간 저는 알았죠. 이 나라는 이미 범죄 국가로 진화했다. 그리고 2025년 10월 제 예측은 현실이 됐습니다. 저는 닉 헌터입니다. 미국 출신이고요. 22년간 CIA에서 국제안보와 분쟁을 분석했습니다. 지금은 워싱턴에서 독립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죠. 제가 다루는 건 숫자와 패턴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세상을 읽는 사람이에요. 그런 제가 10월 어느 날 아침 뉴스를 보다가 숨을 멈춰봤습니다. 캄보디아 푸놈펜 외과 트럭 한 대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그 안에 있던 건 화물이 아니었습니다. 검은 봉투에 쌓인 사람의 몸이었죠. 한국인이었습니다. 이미 숨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멈추고 다시 봤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어요. 같은 날 캄보디아 전역에서 한국인 실종 신고가 쏟아졌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1,330건이 넘었죠. 20대, 30대 젊은이들이었습니다. SNS에서 해외 취업 공고를 보고 건너간 사람들이었어요. 월급 500만 원 숙식 제공, 비자 지원이라는 달콤한 문구에 이끌려 비행기에 올랐던 거죠. 도착한 건 지옥이었습니다. 그들은 창문 없는 건물에 감금됐습니다. 여권을 빼앗겼고요. 휴대폰도 압수당했습니다. 강제로 보이스피싱 업무를 시켰죠. 하루 18시간씩 한국에 전화를 걸어 노인들을 속이는 일이었습니다. 거부하면 폭행당했어요. 탈출을 시도하면 더 심한 일을 당했습니다. 저는 CIA 시절 수많은 인신매매 사건을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 규모는 달랐어요. 이건 조직범죄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단위로 작동하는 시스템이었죠. 현지 수사당국 추정으로는 캄보디아 내 보이스피싱과 인신매매 조직원이 약 2만 명이었습니다. 2만 명이요? 작은 도시 하나 규모입니다. 그들은 경찰의 눈을 피해 움직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경찰과 함께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제 오래된 데이터베이스를 열었습니다. 캄보디아 폴더를 클릭했어요. 타일이 화면에 펼쳐졌습니다. 빨간색 경고가 가득했습니다. 투명도 하락, 인신매매 지수 상승, ODA 급증, 불법 조직 확대. 모든 지표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무너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아니, 누군가는 오히려 돈을 퍼부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2023년 한국의 데캄보디아 공적 개발 원조는 2,100억 원이었습니다. 2025년에는 4,300억 원으로 뛰었죠. 2배가 넘게 증가한 겁니다. 단 2년 만에요. 왜일까요? 캄보디아는 OECD 투명성 평가에서 168개국 중 162위였습니다. 거의 꼴찌죠. 부패지수는 최악이었고요. 법치는 사실상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런 나라에 한국은 왜 그토록 많은 돈을 보냈을까요? 저는 치아 요원으로 20년 넘게 일하면서 이런 규모의 국가형 납치 사업은 처음 봤습니다. 돈과 권력과 범죄가 이렇게 정교하게 얽힌 구조는 드물었어요. 그날 밤 저는 JTBC 뉴스를 봤습니다. 캄보디아 현지 취재 영상이 나왔어요. 기자가 포착한 건 텅 빈 거리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로 붐볐던 건물이 순식간에 비었죠. 조직원들이 야반도주한 겁니다. 한국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퍼지자 그들은 도망친 거였습니다. 앞통신과 BBC도 보도했습니다. 한국인을 표적으로 삼은 조직적 범죄 캄보디아,
당국의 방한, 국제사회의 침묵 같은 헤드라인이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저는 화면 속 한국 외교부 브리핑을 지켜봤습니다. 담당자는 냉정하게 말했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그 문장이 제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모든 수단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어요. 선전포고였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인을 낳았다. 믿기는 취업 결과는 감금. 그리고 배후엔 돈이 있다. 피냄새가 섞인 공적 자금. 그것이 바로 ODA였습니다. 한국이 선의로 보낸 원조금이 부패한 권력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갔고요. 그 돈은 다시 범죄 조직의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결국 그 돈으로 한국인을 납치하고 감금한 거죠. 아이러니했습니다. 도움을 주려던 손이 칼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저는 데이터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캄보디아의 ODA 사업 중 약 40%가 불명확한 기관에 재분배됐다는 현지 NGO 보고서가 있었어요. 투명성은 제로였습니다. 감독도 없었죠. 돈은 그냥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사라진 시기와 인신매매 사건이 급증한 시기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밤은 고요했어요. 하지만 지구 반대편 캄보디아에서는 지금도 누군가 갇혀 있을 겁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을 거예요.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 사건이 한국을 전 세계가 주목하게 만들 줄은요. 그리고 그날 한국에선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캄보디아, 즉시 여행 금지국가 지정하라는 청원이 하루 만에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댓글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죠. 피해자 가족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아들은 한 달째 연락이 끊겼습니다. 마지막 통화에서 살려달라고 했다고 했어요. 제발 우리 아이를 찾아주세요. 그 영상은 순식간에 확산됐습니다. 한국 사회 전체가 들끓기 시작했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0월에 신고된 330건, 이건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경찰청이 뒤늦게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캄보디아에서 행방불명된 한국인은 최소 800명이 넘었습니다. 대부분 20대에서 30대 청년들이었어요.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현지 경찰에 수십 번 신고했지만 답이 없었죠. 한국 대사관도 개인 실종 사건이라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포기했고요. 사건은 묻혔습니다. 지금에야 드러난 겁니다. 그 숨겨진 숫자들이요. 저는 그 통계를 보면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800명,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어요. 조직적 사냥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데이터로 돌아갔습니다. 감정의 아닌 패턴으로 이 사건을 봐야 했어요. CIA 시절, 저는 멕시코 카르텔의 인신매매 루트를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연간 500명 정도였어요. 그것도 미국, 멕시코, 중남미 전역을 합친 숫자였죠. 그런데 캄보디아는 달랐습니다. 단일 국가에서 단일 국적을 표적으로 2년 만에 800명 이상. 이건 카르텔보다 효율적이었어요. 왜 이렇게 시스템화됐을까요? 저는 캄보디아의 법적 구조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이 나라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사실상 없었어요. 고용계약서 위조가 가능했고요. 경찰 신고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뇌물만 주면 모든 게 묵인됐죠. 게다가 지리적으로도 완벽했습니다. 태국, 베트남, 라오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도주가 쉬웠어요. 피해자를 다른 나라로 옮기는데 1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법적 허점, 지리적 이점, 부패한 권력.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서 캄보디아는 범죄자들의 천국이 된 겁니다. 그럼 왜 한국인이었을까요? 저는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한국인 피해자 프로필 분석 자료였어요. 대부분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대졸 이상 학력, 그리고 취업 준비생이거나 이직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공통점이 있었죠. 절박했다는 겁니다. 한국 청년 실업률은 여전히 높았어요. SNS에 떠도는 해외 고수익 일자리 광고는 그들에게 희망처럼 보였을 겁니다. 경력 무관 한국어 가능자 5대 월 500만 원. 이런 문구에 넘어가는 건 어쩌면 당연했죠. 그리고 한국인은 조직 입장에서도 최적의 타깃이었습니다.
한국어는 특수 언어라 통역 없이 한국 시장만 공략할 수 있었어요. 보이스피싱의 완벽한 조건이었죠. 게다가 한국은 경제 규모가 크고 노인 인구가 많아서 사기 성공률이 높았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결론 내렸습니다. 한국인은 상품이었다. 가장 효율적인 범죄 도구였다. 그 생각이 들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정을 눌렀어요. 지금 필요한 건 증거였습니다. 저는 ODA 자금 흐름도를 다시 펼쳤습니다. 300억 원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죠. 공식 발표로는 인프라 건설, 교육 지원, 보건 사업에 쓰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집행 내역을 보면 중간 단계가 불투명했어요. 한국 정부에서 캄보디아 정부로 보낸 돈이 민간 외주 업체로 흘러갔고요. 그 업체들의 실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돈은 증발했습니다. 서류상으로만 집행됐죠.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는 명확했습니다. 범죄 조직의 운영 자금, 경찰 매수 비용, 시설 확장 예산. 한국이 보낸 선의의 돈이 악의 연료가 된 겁니다. 저는 CIA 요원으로 20년을 일하면서 수많은 예산 보고서를 봤습니다. 하지만 이건 달랐어요. 이건 숫자의 살인이었습니다. 돈은 총보다 조용히 사람을 죽입니다. 저는 모니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밤은 깊어졌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한국이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 저는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요. 한국 정부는 움직였습니다. 빨랐어요. 10월 중순 외교부는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발표 내용은 간결했죠. 캄보디아 보코마운틴, 포이페, 바베 지역에 대한 즉각적인 여행 금지 권고를 발령합니다. 해당 지역 체류 중인 국민은 즉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워싱턴에서 그 브리핑을 실시간으로 지켜봤습니다. 화면 속 외교부 대변인의 표정은 단호했어요. 이건 권고가 아니었습니다. 경고였죠. 한국 정부가 특정 지역을 여행 금지로 지정하는 건 극히 드문 일입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이에요. 저는 CIA 시절 여러 나라의 위기 대응을 분석했지만 이 속도는 이례적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단 72시간 만이었죠. 한국 언론은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정부 캄보디아 일부 지역 여행, 금지 국민 안전 최우선 조치, 즉각 대피 권고 발령 같은 헤드라인이 쏟아졌어요. 국내 여론은 폭발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한국갤럽 긴급조사 결과 응답자의 86%가 즉각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했죠. 국민들은 정부가 더 강하게 나서길 원했습니다. 저는 그 수치를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사회는 지금 하나로 뭉쳐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여론이 아니었어요. 집단적 분노였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캄보디아 외교부 대변인이 공식 브리핑을 열었어요. 그의 첫마디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여행 금지 조치는 과도합니다. 캄보디아는 안전한 나라입니다. 다만 한국인들이 스스로 교육을 잘 받고 조심했어야 합니다. 저는 화면을 멈추고 다시 들었습니다. 제대로 들은 게 맞나 싶었거든요. 스스로 교육을 잘 받아야 한다. 피해자를 탓하는 발언이었습니다. 800명이 넘는 한국인이 실종되고 시신이 트럭에서 발견되고 지금도 창고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요. 그들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치아 요원으로 20년 넘게 일하면서 수많은 외교적 실언을 받지만 이건 차원이 달랐어요. 이건 실언이 아니었습니다. 도발이었죠. 그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한국 언론은 즉각 보도했습니다. 캄보디아 피해자 책임 논책이 한국인에게 교육우는 외교적 결례 넘어 모욕 같은 제목이 포털메인을 뒤집었어요. SNS는 순식간에 불타올랐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의 댓글은 분노로 가득했죠. 우리 국민이 죽어가는데 교육 타령. 이게 나라냐? 당장 단교해야 한다. 캄보디아는 끝났다. 두고 보자. 저는 그 반응들을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 분출이 아니었어요. 집단적 배신감이었습니다. 한국은 캄보디아에 4,30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도로를 깔아줬고요. 학교를 지어줬으며 병원을 세웠죠. 그런데 돌아온 건 오만이었습니다. 그들이 감히 피해자에게 교육을 말한 겁니다. 한국 정부는 침묵했습니다. 이틀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침묵이 불안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예감했죠. 이건 포기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준비의 침묵이었어요.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대통령,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국정원장이 한자리에 모였죠. 회의는 4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회의 직후 대통령실 대변인이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외교적 해결을 최우선으로 하되 필요하다면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습니다. 모든 수단 추가 조치, 저는 그 단어들의 무게를 알았습니다. 이건 외교 용어가 아니었어요. 작전 예고였습니다. 시에는 즉각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부 강경 대응 시사, 외교적 압박 넘어 실질적 조치 예고, 동남아 외교 지형 변화, 시작 같은 분석 기사가 나왔죠. 저는 화면을 보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외교는 끝났다. 작전이 시작된다. 한국의 응답은 빠르고 명확했습니다. 다음 날 외교부는 주침보디아 한국 대사를 소환했습니다. 동시에 주한 침보디아 대사를 외교부로 불렀죠. 이건 정식 한기였습니다. 외교부 장관은 침보디아 대사 앞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귀국 정부의 발언은 외교적 결례를 넘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모욕입니다. 즉각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합니다. 침보디아 대사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변명을 시도했지만 외교부 장관은 단호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말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회담은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침보디아 대사는 창백한 얼굴로 외교부를 나섰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한국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결심했죠. 이건 감정이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과거 데이터를 다시 열었습니다. 한국의 외교 대응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역사적으로 외교에서 신중한 나라였습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했고요. 분쟁보다는 협력을 우선했죠. 하지만 이번은 달랐어요. 국민의 생명이 걸린 순간 한국은 모든 걸 걸었습니다. 저는 2007년 아프가니스탄 인지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한국은 탈레반과 직접 협상했죠. 국제사회의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인지를 구출했습니다. 2011년 리비아 내전 때도 그랬어요. 한국은 자국민 200명을 철수시키기 위해 공군 수송기를 직접 투입했습니다. 위험 지역이었지만 주저하지 않았죠. 패턴이 보였습니다. 한국은 자국민 보호 앞에서는 절대 물러서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였어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정치가 아니라 생존의 본능이었다. 한국은 지금 싸우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키고 있었던 거죠. 국민을요, 존엄을요, 그리고 그들이 믿는 정의를요. 며칠 후 국제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BBC는 한국의 침묵이 끝났다. 이제 대응이 시작된다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로이터는 캄보디아 한국 외교 갈등, 동남아 지형 변화 예고라고 분석했죠. 알자지라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 정부 국민보호위회 강경 노선 전환, 캄보디아는 잘못된 상대를 건드렸다. 세계는 지금 한국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움직일지, 어디까지 갈지 지켜보고 있었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화면 속 한국 외교부 브리핑을 다시 봤습니다. 대변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결이었죠. 그들의 침묵은 끝났고 역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는 건너면 안 되는 강을 건넘습니다. 한국 국민의 생명을 모욕한 순간 그들은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은 겁니다. 이제 한국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대답할 거였습니다. 저는 다음 날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외교부뿐 아니라 경찰청, 국정원 모든 기관이 하나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세계는 아직 몰랐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정밀하게 움직이는 나라인지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곧 모든 게 드러날 거였습니다. 예고는 현실이 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합동 대응팀을 캄보디아로 파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외교부 6명, 경찰청 3명, 국정원 2명으로 구성된 11명의 팀이었죠. 추가로 현지 협력 인력 20명이 지원에 투입됐습니다. 저는 그 발표를 듣는 순간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캄보디아 대사가 모욕적 발언을 한 지 정확히 48시간이었어요. 이틀입니다. 단 이틀 만에 한국은 팀을 구성하고 승인을 받고 현지로 출발시킨 겁니다.
저는 워싱턴에서 수많은 위기 대응을 지켜봤습니다. 국제 평균 대응 시간과 비교하면 한국은 3.5배 빠른 거였어요. 믿기 어려운 속도였죠. 이건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실행이었어요. CNN은 즉시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한국 48시간 만에 대응팀 파견, 외교와 정보와 수사의 통합 대응, 전례 없는 신속성 같은 분석에 쏟아졌죠. 저는 화면 속 인천공항 출국장을 지켜봤습니다. 합동 대응팀은 어떤 인터뷰도 하지 않았어요. 카메라를 피하지도 않았지만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단호했죠. 움직임이 정밀했습니다. 마치 리허설을 수백 번 한 것처럼요. 합동 대응팀이 푸놈펜에 도착한 건 그날 밤이었습니다. 현지 언론이 공항 도착 장면을 촬영했어요. 한국 대사관 차량 6대가 대기하고 있었고요. 경호 인력이 사방을 둘러쌌습니다. 일반적인 외교 방문과는 달랐어요. 현지 방송은 실시간으로 보도했습니다. 한국 특별팀 도착, 강경 대응 시작, 캄보디아 당국 긴장 같은 자막이 나왔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직감했습니다. 한국은 협력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찾아내러 온 거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합동 대응팀은 현지 경찰과 공동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외교부는 캄보디아 외교부와 협상했고요. 경찰청은 범죄 조직 추적에 나섰으며 국정원은 정보 수집을 담당했죠. 그리고 4월 만에 첫 성과가 나왔습니다. 푸놈펜 외곽 창고에서 한국인 피해자 5명이 구출됐습니다. 그들은 석 달째 감금돼 있었어요. 여권도 빼앗기고 폭행당하면서 보이스피싱 업무를 강요받았죠. 구출 당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울고 있었어요. 한국 경찰관이 그들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그 장면이 한국 뉴스에 나가자 전국이 들끓었습니다. 댓글은 감동과 자부심으로 가득했죠. 곧 추가로 9명이 더 구출됐습니다. 총 14명이었어요. 그들은 모두 한국으로 송환됐습니다. 한국 언론은 연일 보도했습니다. 국민들은 환호했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걸 보고 있었습니다. 구출 작전의 속도가 이상했습니다. 어떻게 4월 만에 감금 장소를 찾아낼 수 있었을까요? 현지 경찰도 몇 달째 못 찾던 곳을요? 혹시 한국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아니면 캄보디아 정부나 경찰들은 아예 이런 범죄에 대해 가담하거나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닐까요? 저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아마 합동대응팀을 보내기 전에 이미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을 겁니다. 위성 데이터, 통신감청, 현지 정보원 접촉 모든 걸 준비한 상태에서 팀을 파견한 겁니다. 48시간 대응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오래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거였죠. 이건 즉흥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이었어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들은 분노했지만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이미 모든 걸 계산하고 있었다. 그날 밤 저는 제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열었습니다. 2,100억에서 사실 300억으로요. 그리고 납치 사건 증가와의 상관관계도 확인했죠. 하지만 그건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이번엔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자금의 구체적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캄보디아 정부로 보낸 사채 300억 원. 공식적으로는 인프라 교육 보건 사업에 쓰였다고 했어요. 하지만 실제 집행 내역을 보니 이상한 점이 보였습니다. 1단계 한국 정부는 캄보디아 재무부의 ODA로 사채 300억을 지원했습니다. 분명 개발도상국을 위한 좋은 목적이었죠. 2단계 캄보디아 재무부에서 정부 산하개발청으로 3,800억을 분배했죠. 3단계 개발청이 민간 외주업체에 1,700억을 보냈습니다. 여기서부터 추적이 끊겼습니다. 민간 외주업체들의 명단을 확인했어요. 20개가 넘는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회사들의 실제는 확인되지 않았죠. 등록 주소는 있었습니다. 푸놈펜 시내 빌딩들이었어요. 하지만 현지 NGO가 직접 방문해보니 사무실은 비어 있었습니다. 직원도 없었고요. 간판조차 없었어요. 유령 회사들이었죠. 1,700억 원이 유령 회사로 들어간 뒤 사라진 겁니다. 저는 그 회사들의 대표자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이 캄보디아 정부 고위 관료의 친인척이었어요. 장관의 조카 차관의 사촌 국회의원의 아들 부패의 고리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더 파고들었습니다. 그 1,700억은 어디로 갔을까요? 현지 수사당국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비공식 자료였지만 신뢰할 만했어요.
거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내 보이스피싱 조직은 최근 2년간 급격히 시설을 확장했다. 푸놈펜 외곽에만 대형 건물 12개 동이 새로 지어졌으며 각 건물마다 1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구조다. 건축비 추정 총액은 약 800억 원. 800억 원. 누가 그 돈을 냈을까요? 범죄 조직이 스스로 모았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투자한 겁니다. 저는 건축허가 서류를 추적했습니다. 건물 소유주는 민간 개발 회사였어요. 그 회사의 대주주가 누구냐면 바로 ODA 자금을 받은 유령 회사 중 하나였습니다. 고리가 연결됐습니다. ODA 자금이 유령 회사로 들어가고 부동산 개발이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범죄 조직 시설이 꾸려졌습니다. 시작이 어떻든 한국이 보낸 원조금이 범죄 조직의 인프라를 만드는 데 쓰인 겁니다. 저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도움을 주려던 돈이 결국 감옥을 지었다. 국정원도 ODA 자금의 이상 징후를 포착했을 겁니다. 집행 경로가 불투명하다는 건, 유령 회사가 개입되어 있다는 건, 그 돈이 범죄 조직으로 흘러간다는 건 한국 정부는 알고 있었어요. 다만 증거를 모으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납치 사건이 폭발하자 한국은 움직였습니다. 구출과 동시에 수사를 시작한 거죠. 이건 단순한 인도주의적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이었어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구하면서 동시에 시스템을 해체하고 있었다. 며칠 후 한국 외교부는 추가 발표를 했습니다. 캄보디아 내 범죄 조직 적발을 위해 국제공조 수사를 확대합니다. 인터폴과 협력하여 주요 용의자 검거에 나서겠습니다. 인터폴까지 동원한 겁니다. 이제 이건 양국 문제가 아니었어요. 국제 사건이 됐죠. 저는 화면을 보면서 한국의 전략이 보였습니다. 세 가지 축이었습니다. 첫째, 외교적 압박. 캄보디아 정부의 책임을 묻고 협력을 강제했죠. 둘째, 직접 구출. 합동 대응팀을 보내 피해자를 직접 찾아내어요. 셋째, 시스템 개혁. ODA 구조의 부패를 밝혀내고 국제사회에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었어요. 안보 분석관으로 수십 년을 일하면서 저는 이런 통합 대응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 나라가 외교와 정보와 수사를 이렇게 정밀하게 결합시키는 건 극히 드문 일이에요. 한국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완벽하게요. 저는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다. 정화다. 한국은 자신이 뿌린 돈의 행방을 끝까지 추적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고리를 끊으려 한다. 한국은 멈추지 않을 거였습니다. 진실이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 모든 피해자가 돌아올 때까지, 그리고 부패한 시스템이 무너질 때까지. 세계는 지금 한국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위기를 관리하는지, 어떻게 책임을 지는지, 어떻게 정의를 실현하는지, 그리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건 역사였습니다. 이번엔 캄보디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 관광청은 이상한 영상을 하나 공개했어요. 푸놈펜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등장하는 인터뷰 영상이었습니다. 캄보디아는 정말 살기 좋은 곳이에요. 뉴스는 너무 과장됐어요. 여기 안전합니다. 저희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그 영상을 보는 순간 냉소가 나왔습니다. 위기에 처한 정권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거짓된 평화를 연출하는 겁니다. 한국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캄보디아는 국가 이미지 회복에 나선 거였어요. 현지 거주 한국인들을 동원해서 우린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퍼뜨린 거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영상 속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는 걸요. 캄보디아 정부는 현지 한국인 커뮤니티에 압력을 넣었을 겁니다. 비자 문제를 언급했을 수도 있고요. 사업 허가를 건드렸을 수도 있으며 단순히 회유했을 수도 있죠. 어쨌든 그들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대본을 읽었어요. 영상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졌습니다. 캄보디아 정부 계정이 공유했고요. 친정부 매체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한국 언론의 과장 보도, 실제 거주자들은 안전하다고 증언 외교 갈등 불필요 같은 제목이었죠. 심지어 일부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퍼졌습니다. 댓글에는 의견이 갈렸어요. 진짜 안전한 거 아닐, 감동 놀란 거 아닐까? 뉴스가 너무 자극적으로 보도한 것 같은데 거주자들이 직접 말하는데 뭘 더 믿어? 여론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반응들을 보며 걱정했어요.
이게 바로 정보전입니다. 진실을 가리고 의심을 심고 여론을 분열시키는 거죠. 캄보디아는 조악하지만 효과적인 전략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한국 언론사 취재팀이 캄보디아 현지에 있었어요. 그들은 홍보 영상이 나온 바로 그 지역을 취재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영상 속에서 안전하고 평화롭다던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로 붐볐던 건물들이 갑자기 비었어요. 한국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건물 앞에 섰습니다. 여기가 보이스피싱 조직이 운영하던 건물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이 잠겨 있고요. 내부는 텅 비어 있습니다. 카메라가 건물 내부를 비췄습니다. 책상과 의자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어요. 컴퓨터 모니터도 그대로 있었지만 본체는 사라졌죠. 급하게 도망간 흔적이었습니다. 기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대응팀을 파견하고 강경 대응을 예고하자 조직원들이 야반도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AP통신도 같은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대피령 후 캄보디아 범죄 조직 급속화에 주요 거점 건물 12곳 폐쇄 조직원들, 태국 베트남 국경으로 도주 같은 보도가 나왔죠. BBC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의 강경 대응이 캄보디아 범죄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조직원들은 공포에 질려 도주 중이다. 저는 그 보도들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캄보디아는 평화를 연기하고 있었지만 현장은 패닉 상태였던 거죠. 홍보 영상과 실제 상황 사이에 거대한 간극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캄보디아 현지 한국인 커뮤니티에서 이상한 글이 돌기 시작했어요. 한국 기자들의 취재 동선이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JTBC 팀 오늘 오후 3시 푸놈펜 외곽 이동 예정, KBS 취재진 내일 포입해 지역 방문 계획 조심하세요. 기자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흘리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 취재진이 위험 지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는 시도였죠. 심지어 일부 게시물에는 기자들의 숙소 위치까지 공유됐습니다. 저는 그 글들을 보며 분노가 치밀었어요. 이건 단순한 정보 공유가 아니었습니다. 협박이었죠. 취재를 막으려는 조직적 시도였어요. 캄보디아 당국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아니면 범죄 조직과 연결된 누군가였을 거예요. 한국 외교부는 즉각 대응했습니다.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은 긴급 안전 공지를 냈어요. 캄보디아 체류 중인 한국 국민은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심스러운 접근이나 미행이 있을 경우 즉시 대사관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한국 기자들에게는 경호 인력이 배치됐습니다. 대사관 직원과 현지 경찰이 동행했죠. 하지만 현지 경찰도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JTBC 기자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저희가 취재하려고 하면 현지 경찰이 막습니다. 여기는 위험하다, 허가 없이 촬영할 수 없다면서요. 하지만 범죄 조직은 아무 제지 없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현지 경찰은 한국 기자를 막았지만 범죄 조직은 보호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캄보디아는 더 이상 주권 국가가 아니다. 범죄의 하수인이 되었다. 상황은 아쿠아일로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더 강경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국민과 취재진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추가 조치,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명확했어요. 경제 제재였습니다. 한국은 캄보디아의 주요 투자국 중 하나였어요. 한국 기업 70여 곳이 현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고요. 매년 수십만 명의 한국 관광객이 캄보디아를 방문했습니다. 그 모든 게 멈출 수 있다는 경고였죠. 시에는 즉시 보도했습니다. 한국 경제적 압박 카드 꺼내들어 캄보디아 경제 타격 불가피 관광 투자 중단 시 연간 3조 원 손실 전망 같은 분석이 나왔어요. 캄보디아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말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움직였어요. 한국 정부는 외교적 보경제 자산을 통합해서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첫째, 외교적 고립 한국은 아세안 국가들의 캄보디아 문제를 제기했어요. 영내 안보 협력 회의에서 인신매매 근절을 의제로 올렸습니다. 둘째, 정보 공개 국정원이 수집한 자료를 일부 공개했어요. 캄보디아 고위 관료들의 부패 증거, ODA 자금 유용 내역 범죄 조직과의 연결고리, 셋째, 경제 압박 한국 기업들에게 투자 재검토를 권고했고요. 관광 경보를 최고 단계로 올렸으며 신규 ODA 집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했습니다. 저는 안보 전문가로서 수많은 국가 간 분쟁을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교한 통합 압박은 처음 봤어요. 한국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스템으로 응징했죠. 며칠 후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 환율이 흔들렸어요. 한국 투자 중단 소식에 시장이 반응한 겁니다. 관광업도 타격을 받았죠. 한국인 관광객이 사라지자 호텔과 식당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국제 신용평가 기관도 움직였습니다. 캄보디아 투명성 리스크로 신용 등급 하향, 검토, 외국인 투자 급감 우려, 경제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 같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캄보디아는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연극을 했고 한국은 현실로 대답했다. BBC와 알자지라는 한국의 대응을 분석하는 특집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한국의 위기 대응 모델 새로운 국제 표준 제시 복수가 아닌 정의의 감정에 아닌 시스템 외교와 경제와 정보의 완벽한 조화 같은 평가였죠. 저는 그 방송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준을 세웠어요. 이건 힘의 과시가 아니었습니다. 정의의 실현이었죠. 복수가 아니라 표준. 그게 한국식 정의였습니다. 세계는 지금 한국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위기를 관리하는지, 어떻게 책임을 지는지, 어떻게 정의를 구현하는지, 그리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이후 외교의 기준은 한국이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캄보디아 사태를 지켜보면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이런 일이 한국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ODA는 수십 년간 부패의 온상이었어요. 치아 시절 저는 아프리카와 중남미의 원조 사업을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결론은 참담했죠. 원조금의 상당 부분이 부패한 권력자들의 손에서 증발했어요.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에 지원된 ODA 중 약 30%가 의도된 목적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30%요? 수백억 달러가 사라진 겁니다.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프랑스는 아프리카 식민지 국가들의 막대한 원조를 보냈지만 그 돈의 행방은 불투명했어요. 독일도 중동 지역 지원에서 비슷한 문제를 겪었죠. 하지만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문제를 알면서도 방치했어요. 왜일까요? 외교적 부담 때문이었습니다. 원조를 받는 나라를 자극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국제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요. 경제적 이익도 걸려 있었습니다. 결국 모두가 눈을 감았습니다. 한국만 달랐습니다. 한국은 문제를 직시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발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ODA 구조 개편 및 투명성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캄보디아 사태를 계기로 원조 시스템 전반을 재검토하겠습니다. 구체적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첫째,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모든 ODA 사업에 GPS 추적과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서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거였죠. 둘째, 현장 검증 강화. 서류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직접 현장에 가서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했어요. 셋째, 위험국가 지원 재검토. 투명성 지수가 일정 수준 이하인 국가에 대해서는 지원 방식을 전면 재설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넷째,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OECD 세계 은행 유행과 협력해서 글로벌 ODA 투명성 기준을 만들겠다고 했죠. 저는 그 발표를 들으면서 감탄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캄보디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었어요. 전체 시스템을 바꾸려 하고 있었습니다. 국제사회가 반응했습니다. OECD 개발 원조위원회는 한국의 개혁안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어요. 한국의 ODA 투명성 강화 방안은 국제사회가 오랫동안 필요로 했던 변화입니다. 다른 회원국들도 이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세계은행 총재도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책임 있는 원조 공여국의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금을 주는 것만큼 중요한 건 그 돈이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UN 인권의 사회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한국의 대응을 국제협력 모범 사례로 지정합니다. 원조와 인권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준 중요한 사례입니다. 저는 이 반응들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단 몇 주 만에 한국은 국제 표준을 만들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한국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나라들은 왜 못했을까요? 저는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규모였습니다. 한국의 ODA는 선진국 중에서는 중간 수준이에요. 미국이나 유럽처럼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관리가 가능했죠. 두 번째는 속도였습니다. 한국은 의사결정이 빨랐어요. 관료주의가 상대적으로 적었고요.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기술이었습니다. 한국은 IT 강국이죠. 블록체인 GPS, 실시간 데이터 분석 같은 기술을 즉각 활용할 수 있었어요. 네 번째는 의지였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했어요. 한국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외교적 부담도 감수했습니다. 경제적 손실도 받아들였죠. 다른 나라들은 이 네 가지 중 하나 이상이 부족했습니다. 한국만 모두 갖추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의 역사를 떠올렸습니다. 이 나라는 70년 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어요. 한국 전쟁 이후 폐허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국은 원조를 받는 나라였죠. 미국, 유럽, 유엔에서 식량과 물자를 보냈습니다. 그 도움으로 한국은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가 됐습니다. 한국이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거죠. 하지만 한국은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받았던 도움의 의미를요. 그래서 한국은 원조를 다르게 봤어요. 단순히 돈을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책임이었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원조를 받았던 나라다. 그래서 원조의 무게를 안다. 돈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걸, 숫자가 아니라 미래라는 걸. 한국의 개혁안은 구체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교부는 ODA 전담 모니터링 팀을 신설했어요. 30명 규모의 전문가 집단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든 지원 사업을 실시간으로 추적했죠. 블록체인 기반 자금 관리 시스템도 도입됐습니다. 한국에서 출발한 돈이 어디를 거쳐 최종적으로 어디에 쓰였는지 모든 거래가 기록됐어요. 위조나 조작이 불가능했습니다. 현장 검증팀도 파견됐습니다. 분기마다 직접 현지를 방문해서 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했죠. 학교가 제대로 지어졌는지, 병원이 실제로 운영되는지, 도로가 완공됐는지,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국가에는 지원 방식을 바꿨습니다. 현금 지원 대신 현불 지원으로 전환했어요. 직접 물자를 보내고 한국 기업이 시공하며 한국 전문가가 관리하는 방식이었죠. 이 모든 게 단 몇 주 만에 결정됐습니다. 아세안 국가들이 반응했습니다. 베트남은 즉각 협력을 제안했어요. 한국의 투명성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원조를 제대로 관리하고 싶어요. 필리핀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국과 공동으로 반부패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습니다.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도 관심을 보였죠. 한국은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그리고 아세안 6개국과 함께 안전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합의했어요. 국민 안전, 원조 투명성, 범죄 조직 근절. 이 세 가지를 공동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협약 서명식이 열렸어요. 각국 외교장관들이 모였죠. 한국 외교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원조는 희망이어야 하지 재앙이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감동했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워싱턴 사무실에 앉아 지난 몇 주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위기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어요. 다른 나라들은 원조를 외교 수단으로 봤습니다. 영향력 확대, 경제적 이익, 정치적 우위. 그게 목적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원조를 책임으로 봤어요. 돈을 준 이상 끝까지 확인하고 잘못됐으면 바로 잡으며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는 것. 그게 한국식 원조였습니다. 세계은행 자료를 보니 전 세계 ODA 규모는 연간 2천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그중 얼마나 제대로 쓰이고 있을까요? 아마 절반도 안 될 거예요. 한국이 만든 기준이 확산된다면 수백억 달러가 본래 목적에 쓰일 수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죠. 저는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자신이 뿌린 돈을 추적했다. 실수를 인정했다. 그리고 시스템을 바꿨다. 이게 진짜 책임이다. CNN이 특집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한국 ODA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다. 투명성과 책임. 원조의 미래를 바꾸는 나라. 세계가 한국을 따라 배우기 시작했다. 같은 제목이었어요. BBC도 심층 분석을 내놨습니다.
한국의 ODA 개혁 국제 개발 협력의 전환점이 될 것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그리고 책임지는 나라로 같은 평가였죠. 저는 그 방송들을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어요. 한국이 세운 기준은 이제 국제사회의 표준이 될 겁니다. 다른 나라들도 따라올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의 원조 시스템이 조금씩 바뀔 겁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원조를 받았던 나라가 이제 원조의 기준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중대 발표를 했어요. 캄보디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게 투자 재검토를 권고합니다. 현지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한 사업 확장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대변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철수하라는 거였죠. 한국 기업들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투놈팽 경제특구의 공장을 운영하던 의류업체, 제조업체, 건설업체 모두가 진행 중이던 투자를 보류하거나 타국으로 이전 물색을 시작한 겁니다. 인력 철수는 물론 신규 투자는 전면 보류됐어요. 이건 단순한 기업 결정이 아니었어요. 한국 자본의 대탈출 신호였죠. 캄보디아 언론이 곧장 공포에 질렸습니다. 한국 기업 대거 철수 예고, 경제 위기 현실화 우려, 일자리 수만 개 증발 위기 같은 제목이 매일 일면을 장식했어요. 현지 경제 전문지가 긴급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은 캄보디아 외국인 직접 투자의 18%를 차지합니다. 세 번째로 큰 투자국이죠. 한국 자본이 빠져나가면 연간 약 2조 원의 경제 손실이 예상됩니다. 푸놈파엔 경제연구소가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한국 투자 중단 시 경제 전망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죠. 한국 기업 70% 이상 철수한다면 캄보디아 GDP 성장률 최대 3.2% 하락 가능, 실업률 급증 보고서는 경고했습니다. 한국 자본이 빠져나가면 연쇄 반응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른 나라 기업들도 불안해할 거예요. 투자 환경 악화로 판단하고 철수를 검토할 겁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한 분석이었어요. 관광업 전망도 암울했습니다. 캄보디아 관광청이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일부가 언론에 유출됐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은 연간 50만 명 이상, 전체 관광객의 약 20%를 차지합니다. 그들이 쓰는 돈은 연간 약 8천억 원입니다. 보고서는 계속됐습니다. 한국 정부의 여행 금지 권고가 유지될 경우 올해 관광 수입은 전년 대비 48% 감소할 전망입니다. 앙코르와트 지역 호텔의 60%가 적자로 전환될 것이며 관광 관련 종사자 약 3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입니다. 시엠리 호텔협회 회장이 긴급 성명을 냈어요. 이미 한국인 예약 취소가 90%를 넘어섰습니다. 11월 예약은 거의 전멸 상태입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업계는 버틸 수 없어요. 푸놈펜 한국 식당과 상인회도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인 손님이 사라졌습니다. 매출이 80% 급감했어요. 정부가 빨리 해결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공포가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이 움직였습니다. 무디스가 특별 보고서를 냈어요. 캄보디아 경제 전망 재검토 한국 자본 이탈 영향 분석 보고서는 냉정했습니다. 한국과의 외교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캄보디아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투자 감소, 관광 수익 급감, 국가 신뢰도 하락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피치도 비슷한 내용을 발표했죠. 캄보디아를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향후 3개월 내추가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스탠더드 & 푸어스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한국은 캄보디아의 핵심 경제 파트너입니다. 이 관계가 무너지면 캄보디아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보면서 분석했습니다. 아직 실제 붕괴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전망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공포가 시장을 움직이고 있었죠. 다른 나라들도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조심스럽게 입장을 밝혔어요. 캄보디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도 검토 중입니다. 직접적 표현은 아니었지만 신호는 명확했죠. 일본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싱가포르 투자청이 내부 보고서를 돌렸어요. 내용이 외신에 흘러나왔습니다. 캄보디아 투자 프로젝트 승인을 잠정 보류합니다. 한국 사태 추이를 지켜본 후 재검토하겠습니다.
호주 외교부도 여행 경보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캄보디아 일부 지역 여행 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럽 기업들도 관방세로 돌아섰어요. 독일 자동차 부품업체가 캄보디아 공장 신설 계획을 연기했습니다. 프랑스 유통업체도 진출을 보류했죠.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제사회 전체가 캄보디아를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환율이 반응했습니다. 캄보디아는 자국 통화 리엘과 미국 달러를 함께 사용해요. 경제가 불안해지면 리엘 가치가 먼저 흔들리죠. 바로 리엘 환율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달러당 4벌 8벨리엘에서 4벨발 80리엘로 떨어졌어요. 일주일 만에 약 2% 하락한 겁니다. 현지 환전소 주인이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리엘을 팔고 달러를 사려고 합니다. 다들 불안해하고 있어요. 이 상황이 계속되면 리엘 가치는 더 떨어질 겁니다. 캄보디아 중앙은행이 긴급 성명을 냈어요. 통화 가치는 안정적입니다. 국민 여러분은 불필요한 환전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시장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환율은 계속 흔들렸어요. 증권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투놈펜 증권거래소 주가지수가 일주일 만에 5% 하락했죠. 저는 데이터를 보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시작됐다. 아직 본격적 붕괴는 아니지만 신호는 명확하다. 캄보디아 정부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재무부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장관, 차관, 중앙은행 총재가 모였습니다. 회의 후 대변인이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경제는 안정적입니다. 한국과의 갈등은 조속히 해결될 것입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기자들의 질문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한국 기업 철수를 막을 방안이 있습니까? 관광 수입 감소를 어떻게 보존할 겁니까? 신용 등급 하락을 막을 수 있습니까? 대변인은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모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공허한 말뿐이었죠. 현지 언론이 정부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 최대 일관지가 사설을 실었어요. 정부의 오만이 경제를 망치고 있다. 한국 국민을 모욕한 대가를 우리 국민이 치르고 있다. 총리는 책임을 져야 한다. 경제 전문지도 비판적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과 싸워서 뭐가 좋아졌나? 투자는 떠나고 관광객은 사라졌으며 신용 등급은 떨어지고 있다. 이게 정부가 원한 결과인가? SNS에서는 더 직설적 비난이 쏟아졌어요. 총리는 사퇴하라. 한국에게 사과해야 한다. 우리 경제를 살려야 한다. 여론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총리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외교부 장관, 재무부 장관, 관광청장, 투자청장이 모였어요. 회의는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회의 후 총리가 직접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대한민국과의 관계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협력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몇 주 전에 오만함은 사라졌어요.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국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사과였습니다. 명확한 사과는 아니었지만 굴복의 신호였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이건 사과가 아니다. 공포다. 그들의 생존이 한국의 결정에 달려 있다. 하지만 한국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짧게 논평했어요. 캄보디아 정부의 입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이 아닌 행동을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CNN이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 압박 수위 유지, 캄보디아 굴복 신회도 냉정 대응, 실질적 변화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것 같은 제목이었어요. 로이터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죠. 한국은 단기 성과에 만족하지 않는다. 시스템 전체가 바뀔 때까지 압박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 보도들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조급하지 않았어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도 않았습니다. 냉정하게 목표를 향해 가고 있었죠. 세계은행도 비슷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캄보디아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외국인 투자 감소입니다. 특히 한국 자본 이탈이 현실화되면 회복에 최소 3년이 걸릴 것입니다. 아시아 개발은행도 경고했어요. 캄보디아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국제 기구들의 전망이 하나같이 부정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들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아직 실제 붕괴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기업들은 철수를 발표했지만 실행은 시작 단계였고요. 환율은 흔들렸지만 폭락하지는 않았으며 경제는 불안했지만 마비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포는 충분했습니다. 전망만으로도 캄보디아는 흔들리고 있었어요. 한국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철수를 발표했을 뿐이에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시장이 반응했고요. 국제기구가 경고했으며 캄보디아는 공포에 빠졌습니다. 이게 21세기 전쟁이었습니다. 총알 없는 압박, 피 없는 응징. 세계는 지금 이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정의를 실현하는지, 어떻게 냉정하게 압박하는지, 그리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구출 작전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고요. 수사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이미 알아챘습니다. 무언가 다르다는 걸요. 저는 워싱턴 사무실에 앉아 지금까지의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위기 대응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기준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구출은 계속됐어요. 현재도 계속 송환되고 있고요. 추가 피해자들의 위치도 파악 중이었습니다. 범죄 조직 수사도 진행됐죠. 한국 경찰과 국정원이 캄보디아 당국과 협력해서 조직원 검거에 나섰습니다. 주요 용의자 몇 명이 체포됐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내부 회의를 반복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ODA 구조 개편을 논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아직 발표는 없었지만 준비하고 있다는 건 명확했어요. 저는 그 움직임을 주목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사람을 구하는 데서 멈추지 않을 거였어요. 시스템 자체를 바꾸려 하고 있었죠. 국제사회도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OECD 개발 원조위원회가 비공식 회의를 열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의제는 ODA 투명성 강화 방안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사례가 논의됐을 거예요. 어떻게 자금을 관리해야 하는지, 어떻게 부패를 막을 수 있는지 세계은행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내부 보고서에서 한국의 대응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문구가 포함됐다고 들었어요. UN 인권이사회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사례를 모범 사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죠. 아직 공식 발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물 밑에서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이 만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승리가 아니었어요.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 원조는 주는 나라의 선의에 의존했습니다. 돈을 보내면 잘 쓰겠지 하고 믿었죠. 확인은 형식적이었고요. 책임 추궁도 약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많은 원조금이 부패의 온상이 됐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자신이 보낸 돈의 행방을 끝까지 추적했어요. 문제를 발견하면 방치하지 않았고요. 시스템을 바꾸려 했습니다. 이게 새로운 기준이었습니다. 원조는 주고 끝이 아니라 확인하고 책임지는 것.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원조의 정의를 다시 쓰고 있다. 캄보디아에서도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여전히 수사에 협조하고 있었어요. 범죄 조직 소탕에 나섰고요. 한국과의 공동작전에 적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뢰를 잃었죠. 정부에선 움직이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대응과 협조가 더디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의 경제 압박이 현실화되자 그들은 달라졌어요. 반면 캄보디아 내부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NGO들이 투명성 개선을 요구했어요. 시민단체도 정부에 압력을 넣었죠. 언론도 비판적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캄보디아 국민들도 깨닫기 시작했어요. 부패가 자신들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는 걸요. 변화는 느렸지만 시작됐습니다. 저는 아세안 국가들의 반응도 주목했습니다. 베트남이 조심스럽게 한국에 접근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ODA 투명성 협력을 논의하고 싶다고 했답니다. 필리핀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배우고 싶다고 했죠. 태국과 인도네시아도 비슷한 신호를 보냈어요. 아직 공식적인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물미 접촉은 시작됐어요. 한국이 만든 기준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원조 시스템 전반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방안은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아직 발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신호는 명확했어요. 한국은 멈추지 않을 거였습니다. 저는 그 브리핑을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역사를 쓰고 있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미 결과는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수사는 진행 중이고 계약은 준비 중이며 피해자들은 여전히 돌아오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승리했다. 복수가 아닌 기준으로, 힘이 아닌 정의로, 감정에 아닌 원칙으로 싸웠기 때문이다. 한국이 세운 기준은 사라지지 않을 거였습니다. 이 사건이 끝나도 그 기준은 남을 거예요. 다른 나라들이 참고할 거고요. 국제사회가 배울 겁니다. 한국은 원조를 받았던 나라였습니다. 70년 전 폐허에서 시작했죠. 그런 나라가 이제 원조의 기준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세계는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우기 시작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보고 있었습니다. 외신 기자들이 서울로 몰려들었어요. 신개국 이상의 언론사가 특파원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매일 외교부 브리핑에 참석했고요. 거리에서 시민들을 인터뷰했으며 한국의 대응을 분석했습니다. BBC가 특집 방송을 편성했습니다. 한국의 위기 대응 새로운 모델인가라는 제목이었어요. 국제관계 전문가들이 출연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교수가 말했죠. 한국의 대응은 교과 서적입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고요. 체계적으로 움직였으며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드물어요. 런던 정경대 교수도 논평했습니다. 한국은 힘이 아닌 원칙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21세기 외교의 새로운 모델이죠. 저는 그 방송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계가 한국의 방식에 주목하고 있었던 거죠. CNL도 연일 보도했습니다. 서울 특파원이 매일 리포트를 보냈어요. 여기는 서울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매일 브리핑을 열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죠. 카메라가 브리핑룸을 비쳤습니다. 수십 명의 외신 기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한국 외교부 대변인이 단상에 섰습니다. 어제 추가로 3명의 피해자를 구출했습니다. 현재까지 총 50여 명이 안전하게 송환됐습니다. 로이터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구출 작전은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대변인이 답했어요. 모든 피해자가 돌아올 때까지입니다.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AFP 기자가 또 물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력은 어떻습니까? 대변인이 냉정하게 답했죠. 협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이 아닌 결과로 판단합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감탄했습니다. 한국은 숨기지 않았어요. 모든 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NHK가 특집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국민 보호 시스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라는 제목이었죠. 일본 외교 전문가가 출연했습니다. 일본은 해외 인지 사건이 발생하면 정보를 통제합니다. 보안을 이유로 국민에게 알리지 않죠.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모든 정보를 공개하면서도 작전은 성공적입니다. 진행자가 물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전문가가 답했습니다. 신뢰입니다. 한국 정부는 국민을 신뢰하고 국민도 정보를 신뢰합니다. 그래서 투명해도 혼란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정확한 분석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걸 보고 있었습니다. 진짜 주목해야 할 건 한국이 아니었어요. 캄보디아였습니다. 캄보디아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한국의 경제 압박이 현실화되면서 캄보디아는 매일 흔들리고 있었어요. 투자는 빠져나가고 있었고요. 관광객은 사라졌으며 환율은 불안했고 신용 등급은 하락 위기였습니다.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언론은 정부를 비판했고요. 시민들은 거리로 나왔으며 경제계는 불안해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이제 결정해야 했습니다. 계속 버틸 것인가? 아니면 굴복할 것인가? 형식적으로 사과하고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진짜 시스템을 바꿀 것인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CNN이 분석 기사를 냈어요. 이제 공은 캄보디아에 넘어갔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이 사태의 결말을 결정할 것이다. BBC도 비슷한 논조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자신의 역할을 했다. 이제 캄보디아가 답할 차례다. 로이터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캄보디아 정부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진짜 개혁을 할 것인가? 아니면 형식적 조치로 넘어갈 것인가?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저는 그 보도들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캄보디아는 지금 시험대에 올라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인 부패 구조를 정말 바꿀 수 있을까요? 범죄 조직과 결탁한 권력자들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ODA 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까요? 외국인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을 제대로 만들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캄보디아 스스로도 모를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선택을 미룰 수 없다는 거죠. 저는 푸놈펜 현지 보도를 주목했습니다. 캄보디아 언론이 매일 긴급 뉴스를 쏟아냈어요. 한국 자본 이탈 가속화, 관광업 붕괴 위기, 환율 불안 지속, 국제 신용 등급 하락 경고 같은 제목이었죠. 거리에서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책임져라. 한국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우리 경제를 살려라. 캄보디아 총리는 연일 긴급 회의를 열었어요. 하지만 명확한 해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고요. 압박은 계속되고 있었으며 선택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워싱턴 사무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한국의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캄보디아의 시험이었어요. 한국은 이미 자신의 원칙을 보여줬습니다. 국민을 지키고 투명하게 공개하며 끝까지 책임지는 것. 이제 캄보디아가 답할 차례였습니다. 과연 그들은 변할 수 있을까요? 부패한 시스템을 정말 바꿀 수 있을까요? 국제사회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세계는 지금 캄보디아를 보고 있다. 한국이 아니라 캄보디아를.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이 사태의 진짜 결말을 결정할 것이다.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명확했어요. 캄보디아는 변할 것인가? 그 답을 세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캄보디아에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돌아오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멈추지 않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을 포기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위기 앞에서 숨지 않고 투명하게 맞서며 끝까지 책임지는 나라죠.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의를 실현하는지, 어떻게 원칙을 지키는지, 어떻게 국민을 지키는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기준을 만드는 나라가 된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